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리얼 엔진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엔진 단축키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히든 단축키를 알려드릴 예정이고,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단축키 외에 커스텀 단축키를 설정하여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리얼 엔진 사용자 단축키 데스크 패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데스크 패드를 사용하시면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진행하는 환경은 얼리얼 엔진 5.7 버전입니다. 엔진 버전에 따라 단축키가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강의는 입문자가 신청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엔진을 사용해 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기만 하지 마시고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꼭 한 번쯤은 따라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축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저 영상을 보기만 한다면 모두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직접 따라해 보셔야 나중에 이런 단축키가 있었는데 라고 기억나시면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단축키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AI 어시스턴트는 5.7 버전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플러그인에서 AI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Ask AI 탭을 통해 AI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키보드 F1을 눌러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1을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액터나 열려있는 에디터를 대상으로 AI에게 질문해 줍니다. 장점은 바로 AI가 열리면서 기본적인 질문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단점으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Alt F1을 누르면 AI 어시스턴트 탭만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6 버전까지는 공식 문서를 열 때 F2를 누르면 됐는데 5.7 버전부터는 Shift F1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에디터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W, S, A, D를 눌러 레벨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E와 Q를 눌러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R키와 F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E와 Q는 레벨의 월드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싶은 경우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대각선으로 카메라를 이동하려면 W와 E를 번갈아 가면서 클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동하려면 R과 F를 통해 카메라 기준 로컬 축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회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내 카메라 액터를 자주 다루시는 분에게는 정말 유용한 커스텀 키인데요. 통상적으로 시내 카메라를 좌우로 혹은 상하로, 즉 피치와 요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즈모를 조작하여 직접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를 파일럿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카메라를 파일럿할 경우 정확하게 하나의 축으로만 회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디테일 패널이나 레벨 시퀀서에서 키값을 통해 값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키를 추가하면 파일럿 상태에서 피치와 요값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로테이트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회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로테이트 업에는 T, 다운에는 G, 레프트에는 V, 라이트에는 B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별도 저장 없이 레벨로 이동할게요. 이제는 다른 각도에 영향받지 않고 요와 피치 회전값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시내 카메라의 트랜스폼을 조절할 때 통상적으로 디테일 패널을 통해 값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레벨 시퀀서를 사용할 때도 키값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커스텀 키 T, G, V, B를 통해 카메라를 원하는 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툴바에서 카메라 속도 조절 UI를 통해 카메라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휠 스크롤하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스크롤하면 카메라 속도가 빨라지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카메라 속도가 느려집니다. 벡터가 멀리 있다면 카메라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이동하고 천천히 둘러볼 때는 카메라 속도를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G와 C를 눌러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대 축소가 아닌 필드 오브 뷰, 즉 시야각을 조절하는 개념이에요. 레벨을 둘러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조작해야지만 레벨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 한 손만 사용해서 레벨을 돌아다니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우스 하나만 사용하여 레벨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우스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면 현재 높이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속도를 조절하여 빠르게 이동하거나 천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 볼까요?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면 로컬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마우스의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패닝하면 월드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로컬 기준으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통해 이 벡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벡터 근처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둘러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봐볼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습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를 선택하고 가까이 가고 싶으면 F를 누르면 됩니다. 소위 말해 포커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벡터를 화면 프레임에 맞춰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또한 액터의 이름은 알지만 뷰포트에서 찾기 힘들다면 아웃라이너에서 해당 액터를 선택하고 F를 눌러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르빗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빗 모드는 확대된 액터를 여러 방향에서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액터를 선택하고 Alt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면 해당 액터를 기준으로 여러 각도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오르빗이라고 합니다. 3D 모델링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일 겁니다. 선택한 액터의 크기가 클 경우 액터로부터 카메라까지의 회전축 길이가 길어지고 선택한 액터의 크기가 작을 경우 액터로부터 카메라까지의 회전축 길이가 짧아집니다. 다음으로 줌인, 줌아웃 기능입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여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필드 오브 뷰 기능과는 다른 기능인데요.
FOV는 시야각을 조절한다면 줌인, 줌아웃 기능은 카메라가 앞, 뒤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휠을 스크롤하면 뚝뚝 끊기면서 확대 축소가 되는데요. Alt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패닝하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마크 기능입니다. 작업 환경이 넓을 경우 레벨을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저장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작업했던 위치로 돌아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이때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몇 번 북마크가 저장되었다고 UI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한 북마크로 이동하기 위해 설정했던 숫자를 누르면 해당 북마크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실수로 북마크를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북마크는 6번부터 저장하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레벨 이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직교뷰 단축키와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단축키부터 알아보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액터를 정확한 위치로 옮기거나 길이를 측정할 때 직교뷰를 자주 사용합니다. 툴바 오른쪽에 퍼스펙티브, 한국어로는 원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UI를 클릭하면 직교뷰가 보입니다. 총 6가지로 되어 있고 단축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Alt J는 레벨을 상단에서 바라볼 수 있고 마우스 휠 스크롤을 통해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패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Alt K는 왼쪽, Alt H는 정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 기준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보려면 Shift를 함께 사용하여 반대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t J를 통해 상단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Alt Shift J를 통해 상단의 반대편인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교부에서도 액터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포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교부는 단축키가 많고 입력하기 까다롭습니다. 만약 단축키가 외우기 어렵거나 한 손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 Ctrl Shift 스페이스 이 단축키만 기억하세요. 직교뷰를 순차적으로 변경해 줍니다. 직교뷰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액터가 많이 겹쳐져 있으면 직교뷰로 보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여러 액터가 겹쳐져 있다면 원하는 액터를 선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좋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일단 다른 단축키를 배운 후에 다시 돌아와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lt G를 눌러 원금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단축키는 숨김, 표시 기능입니다. 선택한 액터를 잠시 숨기고 싶다면 H를 눌러 임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눈이 감겨져 있는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서 비지빌리티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H를 눌러 보이지 않게 하고 다시 보이게 하려면 Shift H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아웃라이너를 열고 해당 액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숨겨져 있는 모든 액터를 다시 표시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일단 액터들을 숨겨볼게요. 아웃라이너에서도 액터들이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데요. Ctrl H를 누르면 숨긴 액터를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어 안쪽을 보기 힘들 때 H를 눌러 지붕 액터를 숨겨줍니다. 바닥을 보기 위해 가리고 있는 액터를 모두 숨겨줄게요. 모두 살펴봤다면 컨트롤 H를 통해 모두 표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숨기는 기능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선택한 액터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액터만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다른 액터가 있어 직교부에서 자세히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 액터만 제외하고 모두 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 개인 설정을 열어주겠습니다. Show Only Selected를 검색해 줄게요. 한국어는 선택만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Y를 적용하겠습니다. 별도 저장 없이 레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액터를 선택하고 Y를 누르면 선택된 액터를 제외하고 모두 숨겨집니다. 다만 라이트도 함께 숨겨지게 됩니다. 이제 직교뷰를 보면 해당 액터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하거나 작업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원래는 이렇게 여러 액터가 겹쳐져 있어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Y를 눌러 해당 액터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선택해서 숨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Y를 사용하는 이유는 H와 가까운 것도 있고 겹치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DCC 툴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단축키가 있고 얼리얼 엔진에서 중복되는 키가 없다면 해당 단축키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Shift 스페이스를 눌러 직교부를 순환하면서 보면 선택한 액터만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축키는 하나의 액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액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액터를 선택하고 Y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액터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직교뷰에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길이가 측정됩니다. 1640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위는 얼리얼 유닛, 즉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이 길이는 1640cm, 약 16m입니다. 레벨 디자이너 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뷰 모드입니다. 우측 상단 툴바를 보시면 릿이라고 적혀있는 UI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라이팅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뷰 모드를 통해 레벨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lt 2번부터 9번까지 다양한 뷰 모드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드리면 와이어프레임, 얼릿, 라이팅 포함, 디테일 라이팅, 라이팅만, 라이트 복잡도, 쉐이드 복잡도, 라이팅 포함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뷰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Alt 9번을 사용하는데요. Alt 9번의 라이팅 포함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라이트와 와이어프레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선이 너무 진해서 레벨이 잘 안 보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선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릿 와이어프레임에 마우스를 호버하면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값이 0.2로 되어 있는데 저는 0.0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어프레임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더욱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직교 뷰는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는데 뷰 모드를 변경하면 다양한 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뷰 메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프리뷰 메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엔터 키 위에 있는 백슬래시 키를 누르고 있으면 어떤 메쉬가 나타나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쉬는 컬러 칼리브레이터라는 메쉬로 컬러 칼리브레이션, 색상 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쉬는 색상 제형과 조명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표준 오브젝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제 장면의 광원, 머티리얼, 포스트 프로세싱이 얼마나 정확한 색을 표현하는지 시각적으로 점검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강의에서 진행할게요. 프리뷰 메쉬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백슬래시를 누르고 있으면 프리뷰 메쉬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바닥에서는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프리뷰 메쉬는 피벗의 기준으로 스냅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리뷰 메쉬는 피벗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P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단축키는 에셋을 찾을 수 있는 창을 생성하는 단축키입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곳에 SM 언더바 컬러 칼리브레이터를 검색하세요. 방금 봤던 프리뷰 메쉬가 보이게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에 배치하여 메쉬를 살펴볼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메쉬의 피벗 위치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벗이 메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백슬래시를 누르면 피벗의 기준으로 스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벗을 메쉬의 가장 아래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 프리뷰 메쉬를 만들고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주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폴더를 찾기 위해 폴더를 클릭하여 열었을 겁니다. 만약 폴더가 엄청 많은 경우 한참을 스크롤해야 합니다. 만약 폴더의 경로를 알고 있다면 단축키와 검색을 통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주겠습니다. F4를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all 게임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경로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콘텐츠 폴더 경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F4 /all 게임 다시 콘텐츠 폴더로 이동하였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프리뷰 메쉬라고 해줄게요. 조금 전에 사용했던 프리뷰 메쉬를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컨트롤 P를 누르고 SM 언더바 컬러 칼리브레이터라고 검색할게요.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 해당 메쉬가 포커스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B를 눌러 해당 에셋의 위치를 찾아주겠습니다. 컨트롤 B 단축키는 해당 액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경로를 보여주는 단축키입니다. 의자 액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누르면 의자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레벨에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오픈 에셋을 통해 검색하고 포커스 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우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에셋을 복사하고 F4를 누르고 /all 게임을 검색해 컨텐츠 폴더로 이동한 다음 방향키를 통해 프리뷰 메쉬를 포커스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음 경로까지 이름을 알고 있다면 슬래시 올, 슬래시 게임, 슬래시 프리까지 검색하면 해당 폴더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곳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단축키를 사용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기존 메시와 이름이 동일하니 F2를 눌러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SM 언더바 뒤에 프리뷰 메시 언더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복제한 메시를 레벨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컨트롤 W를 눌러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피벗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레벨에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액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모델링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셀렉션 모드를 클릭하고 모델링 모드로 변경해 줄게요. 여기에 있는 모드들도 단축키가 있는데 지금은 헷갈리실 것 같으니 조금 있다가 브러쉬와 스플라인을 다루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모델링 모드에서 엑스폼, 에디 피벗, 박스 포지션스를 바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셉트 해줄게요. 그럼 피벗이 메쉬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쉬를 프리뷰 메쉬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하고 검색창에 프리뷰 메쉬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하나의 메쉬만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잠시 추가했었습니다. 모두 지우고 방금 복제한 프리뷰 메쉬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별도의 저장 없이 창을 닫아줄게요. 이제는 프리뷰 메쉬 단축키를 누르고 있으면 바닥에 파묻히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레벨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배치하여 액터들의 전반적인 비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실 텐데요. 캐릭터를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캐릭터를 프리뷰 메쉬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먼저 프리뷰 메쉬는 스태틱 메쉬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스켈레탈 메쉬를 스태틱 메쉬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 액터 편집 에디터를 열어주겠습니다. 이 액터는 스켈레탈 메쉬이므로 스켈레탈 메쉬 에디터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Make Static Mesh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메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스태틱 메쉬 만들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 Static Mesh를 클릭해 주세요. 경로에 프리를 검색하면 저희가 만든 폴더가 보이게 돼요. 방향키를 통해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탭을 눌러 저장할 이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SM 언더바 프리뷰 퀸으로 변경해 줄게요. 다시 레벨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통해 창을 이동할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탭을 통해 반대 방향으로 창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이 몇 개 없는데 창을 더 많이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탭은 아래 방향으로, 컨트롤 시프트 탭은 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퀸 메쉬를 레벨에 배치하겠습니다. 프리뷰 메쉬를 설정하기 전에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퀸 메쉬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 마지막에 90을 붙인 후에 레벨에 배치해 줄게요. 다시 모델링 모드로 돌아가서
엑스폼, 에드피봇, 회전의 G값에 9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미 90도 회전한 상태입니다. 억셉트 해주겠습니다. 다시 레벨에 배치해보면 90도가 돌아간 상태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지워주겠습니다. 다시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엘리먼트를 2개 추가하고 방금 만들었던 프리뷰 캐릭터를 적용해 줄게요. 그런데 아직 백슬래시 키를 눌러도 동일한 메시가 나옵니다. 프리뷰 메시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Shift 백슬래시를 누르면 프리뷰 메시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으로 비율을 보려고 할 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도를 회전시킨 캐릭터를 추가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방향에서 바라볼 때 측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90도 회전시킨 메쉬를 사용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각도를 더 많이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프리뷰 메쉬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시브 정보를 가진 스피어를 프리뷰 메쉬로 사용하는데요. 기본 스피어 메쉬에 이미시브 정보를 가진 머티리얼을 적용했습니다. 이 메쉬를 프리뷰 메쉬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잠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프리뷰 메쉬를 불러오면 이렇게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포 게임과 같이 어두운 환경을 제작할 때 플레이어가 손전등이나 횃불을 들고 레벨을 돌아다닐 때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하기 유용합니다. 프리뷰 메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시 플래그를 보겠습니다. 툴바 우측 상단에 눈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표시 플래그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 플래그는 특정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G를 눌러 게임 뷰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게임 뷰는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집 상황에서만 보여야 하는 UI를 토글하여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플래그는 라이트 레디어스입니다. 라이트 반경 표시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레벨에는 라이트 반경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를 선택하면 라이트 레디어스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라이트의 색상이나 밝기 정보값을 조절할 때 라이트 레디어스로 인해서 편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Alt R을 눌러서 라이트 레디어스 표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밝기나 색상 정보를 조절하면 훨씬 잘 보이겠죠? 다음으로 Show 콜리전입니다. Alt C를 눌러서 콜리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콜리전은 플레이어와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중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하면 자동으로 콜리전 표시가 비활성화됩니다. 게임을 종료하면 콜리전 뷰가 보이는데 다시 플레이하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 중에도 콜리전을 표시하고 싶다면 콘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케이프 키, ESC 키 바로 아래에 있는 물결 모양이 있는 백티 키를 통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쇼 콜리전을 입력하면 플레이 환경에서도 콜리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리전이 복잡할 경우 컴퓨터 성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FPS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FPS는 콘솔 코맨드 박스에 stat FPS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콜리전을 시각화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FPS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그 플래그를 알아보겠습니다. Alt F를 누르면 포그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포그가 잘 보이는 곳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종 초심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레벨 아래쪽이 모두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게임 뷰를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수로 Alt F를 눌러 포그 표시를 토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Alt N을 눌러 나나이트 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벨에는 나나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메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액터에 나나이트를 활성화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Alt N을 눌러 트라이앵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액터의 나나이트가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Alt 4를 눌러 다시 립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레벨로 이동해서 플래그를 계속 보겠습니다. 게임을 제작할 때 플레이어의 경로 제한을 위해 블락킹 박스 볼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볼륨들은 레벨 편집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Alt 5를 눌러 볼륨 표시를 토글할 수 있어요. 볼륨만 표시해서 숨겨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도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드스케이프와 메가스캔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블렌드 기능 때문에 어디까지가 랜드스케이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Alt L을 눌러 랜드스케이프 표시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초심자분들께서 단축키를 잘못 눌러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레벨에는 랜드스케이프가 있는데 에디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lt L을 눌러 랜드스케이프 표시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비 메쉬 바운드 볼륨수를 보겠습니다. 주로 AI를 사용할 때 이 볼륨을 사용하는데요. 내비 메쉬 바운드 볼륨수를 배치하면 최초에는 내비 메쉬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때 P를 누르면 내비 볼륨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연두색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플레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런타임 디버그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 P입니다. 혹시 게임 플레이 중에 다른 상황을 확인하려고 잠시 플레이를 멈추고 싶으신가요? 포즈를 누르면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포즈를 누르면 재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정지하면 캐릭터의 카메라도 함께 멈추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데요. 이 캐릭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F8을 눌러 캐릭터를 이젝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F8을 누르면 캐릭터에 포제스 할 수 있습니다. 포즈 상황에서만 이젝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 중에 이젝트 할 수도 있습니다. 포제스와 이젝트는 한국어로 플레이어 빙의 그리고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종종 플레이 중에 마우스를 사용하여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Shift F1을 눌러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블루 포인트를 디버그하거나 아웃라이너에 어떤 액터가 스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클로스, 헤어, 액체와 같이 시뮬레이션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Alt S를 눌러 시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스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종료하는 방법은 Escape, ESC입니다. 이번에는 레벨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업을 위한 레벨은 수시로 저장해야겠죠? Ctrl Alt S를 눌러 현재 레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백업 레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벨 이름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장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세이브를 눌러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레벨을 제작하고 싶으면 Ctrl N을 눌러 새로운 레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템플릿 레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레벨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레벨로 이동할 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찾으실 텐데요. 만약 레벨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Ctrl O를 누르면 오픈 레벨 탭을 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동하려는 레벨 이름을 검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레벨 필터링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레벨 뷰포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축키를 활용하여 레벨에 있는 액터를 자유롭게 다뤄보겠습니다. 레벨 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액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Q, W, E, R을 통해 트랜스폼 위젯을 선택, 이동, 회전, 크기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지손가락이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 이동, 회전, 크기 모드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트랜스폼 위젯이 너무 작거나 크게 보이나요? Alt, 대괄호 열기와 닫기를 통해 트랜스폼 위젯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Alt, 대괄호 닫기는 길이가 길어지고 Alt, 대괄호 열기는 길이가 짧아집니다. 다음으로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에디터 내부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트랜스폼 위젯의 축을 직접 선택하고 조작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배우시면 액터를 위젯으로 컨트롤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폼 위젯이 보이지 않아도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는 등의 트랜스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동 모드에서 컨트롤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X축에 선택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위젯이 보이지 않아도 이동시킬 수 있어요. Y축은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고 G축은 컨트롤, 왼쪽,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모두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전 모드도 가능합니다. X축은 컨트롤, 왼쪽 마우스 버튼, Y축은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G축은 컨트롤, 왼쪽,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트랜스폼 위젯을 직접 선택하지 않는 상태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의 경우 X, Y, G 모든 축이 한 번에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일의 경우 각각의 축을 따로 조절하려면 컨트롤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의 회전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벨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 경우 컨트롤 L을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면 디렉셔널 라이트의 회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과 L을 함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작하기 어려운데요. 한 손으로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L키를 한 번만 누르고 뗀 다음 마우스를 조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액터를 멀리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터를 이동시키고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다시 액터를 이동시키고 카메라를 이동시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액터를 이동시키면 카메라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가 액터에 어태치된 느낌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터의 트랜스폼 코디네이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액터를 회전시키면 축이 함께 회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트롤 백틱. 백틱은 숫자 1번 옆에 있는 키입니다. 컨트롤 백틱을 누르면 액터의 회전값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즉, 축이 로컬 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월드 축으로 바뀝니다. 해당 단축키를 통해 액터의 트랜스폼 코디네이트를 월드 혹은 로컬로 토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회전값을 변경하면 10도 단위로 스냅이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동할 때도 10cm 간격으로 뚝뚝 끊기면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있는 스냅 UI를 통해 스냅의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냅 단위를 직접 수시로 변경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브래킷을 통해 스냅의 단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테이트 모드로 바꾸었는데 트랜슬레이트 스냅 값이 변경되는데요. 로테이션 단위를 변경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브래킷을 누르면 되는데 Shift부터 브래킷까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른쪽 Shift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여 스냅의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냅 단위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냅 단위에 내가 원하는 단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이라는 단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액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액터의 길이는 400cm입니다. 그럼 100 단위로 4번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은 액터의 길이가 625cm일 경우 100으로 6번, 10으로 2번, 5로 1번 이렇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냅의 단위를 별도로 설정해주면 좋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 그리드 사이즈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다양한 그리드 사이즈가 있는데요. 데미컬 그리드 사이즈는 이동, 커먼 롯 그리드 사이즈는 회전, 스케일링 그리드 사이즈는 크기입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에 봤던 스냅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원판 액터의 사이즈는 400이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40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400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의 크기에 맞춰 나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왼쪽을 드래그하고 100 다음 위치에 드랍해 주겠습니다. 이제 단위를 400으로 변경하면 벡터를 복제하거나 이동시킬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07cm와 같은 딱 떨어지지 않는 길이를 가진 액터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독특한 길이를 가진 벽이나 울타리를 이어붙일 때 그리드 사이즈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겸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Ctrl C, Ctrl V를 통해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l G를 눌러 바로 복제할 수 있는데요. Ctrl G의 경우는 약간 옆으로 이동하여 복제됩니다. Ctrl C, Ctrl V는 같은 위치에 복제가 되는데 Ctrl G의 경우는 약간 옆으로 이동하여 복제됩니다. 벡터를 복제할 때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제와 동시에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기지모를 드래그하면 이동과 동시에 복제가 됩니다. 로테이트 모드에서 사용하면 복제와 동시에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한 벡터를 즉시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고 싶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잘라내기 기능입니다. 저는 주로 잘라내기 기능을 딜리트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벡터를 제거하려면 딜리트를 누르기 위해 마우스에 있던 손이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우스에 있는 손을 떼고 싶지 않아 Ctrl X를 활용해 벡터를 제거합니다. 물론 잘라내기 기능이기 때문에 Ctrl V를 누르면 잘라냈던 벡터가 붙여 넣어집니다. 저는 마우스에 있는 손을 떼고 싶지 않아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해요. 다음으로 언두와 리두,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trl G를 누르면 방금 내가 실행했던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한 것을 다시 돌려놓고 싶을 경우 Ctrl Y를 눌러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언두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리두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벡터를 다른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Ctrl A를 눌러 모든 벡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사 붙여넣기는 벡터나 에셋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대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벡터의 위치와 회전 정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벡터가 동일하니 다른 벡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의 위치와 회전 정보를 이 원판의 위치와 회전 정보와 동일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했었나요? 디테일 패널에서 트랜스폼 정보를 확인하고 값을 하나씩 복사 붙여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보는 한 번에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복사할 벡터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카피와 페이스트가 보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단축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피는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는 Shift 왼쪽 마우스 버튼, 로케이션 정보를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통해 복사하고 의자의 로케이션 정보에 Shift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회전도 동일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복사 붙여넣기는 단순히 한 줄의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벡터 트랜스폼에 붙여 넣어 볼게요. 정보가 동일하다면 상위 카테고리 정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능은 블루프린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캐릭터 무브먼트의 경우 카테고리마다 값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의 정보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직접 제작한 컴포넌트나 변수 정보도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끝났고 이제 다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에서 액터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액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액터를 아래에 있는 액터에 딱 맞춰 배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붙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엔드키를 누르면 액터가 바로 아래에 있는 액터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냅 투 플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 액터가 콜리전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냅 투 플로어는 콜리전을 기반으로 스냅되기 때문에 주변 콜리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레벨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드키를 누르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액터에 스냅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터의 콜리전 기준으로 스냅이 작동하는데요. 콜리전 기준이 아닌 피벗을 기준으로 스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곳에 스냅할 경우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 End를 눌러 피벗 기준으로 스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벗 기준으로 스냅이 됩니다. 펄리지의 경우 보편적으로 경사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바닥에 파묻어서 배치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nd는 콜리전 기준이고 Alt End는 피벗 기준입니다. 콜리전 뷰를 활성화하고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축키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벡터를 겹쳐서 배치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이 아닌 살짝 겹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폴리지 에셋들을 겹쳐서 배치하는데요. 엔드를 사용하면 콜리전에 부딪히는데 Alt End를 사용하면 피벗을 기준으로 스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벗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벗이 이곳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벗을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에서는 AND와 Alt AND를 사용해도 이 사이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액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Shift AND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액터의 바운드 중심을 기준으로 스냅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액터의 바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액터의 바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바운드의 중심을 기준으로 스냅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액터의 피벗을 변경하고 AND, Alt AND, Shift AND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Alt AND, Shift AND 이렇게 상황에 따라 스냅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텍스 스냅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능은 바닥이 아닌 천장이나 벽에 스냅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전등이나 샹들리에 같은 경우 액터의 피봇이 대부분 위에 있습니다. V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가장 가까운 버텍스에 스냅됩니다. 천장뿐만 아니라 모든 액터의 버텍스에 스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유용한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S 레벨을 배치할 때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하나씩 배치하거나 벡터를 복제하여 배치합니다. 만약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SS를 바로 배치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 Paste Here를 검색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여기 붙여넣기입니다.
레벨 에디터에 페이스트 히어리 있습니다. 이곳에 J를 등록해 줄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벡터를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배치하고 싶은 위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에 등록한 J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클릭한 위치에 복사한 벡터가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 J, 클릭, J. 아주 간편하죠? 보통 무작위로 배치할 때 폴리지 모드를 사용하는데 폴리지는 인스턴스로 묶여 있어 개별적으로 편집하기 불편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정하기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벡터를 배치했을 때 하나씩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벡터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찾기도 힘들어요. 만약 동일한 스태틱 메시를 가지고 있는 벡터라면 Shift E를 눌러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스태틱 메시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모두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스가 같은 벡터를 모두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스태틱 메시 클래스를 선택하려면 Ctrl Shift A를 누르면 됩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다른 클래스는 선택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시 클래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하고 Ctrl Shift A를 누르면 모든 스켈레탈 메시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아가라, 라이트와 같은 클래스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일한 스태틱 메시만 선택하려면 Shift E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축키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시뮬레이션 변경 내용 유지입니다. 동일한 스태틱 메시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금 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보면 피직스 부분에 시뮬레이트 피직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true로 변경하고 시뮬레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액터들이 물리 시스템을 적용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배치하기 위해 살짝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엄청 많은 액터를 사용하거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퍼포먼스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중 캐릭터와 충돌하면 이렇게 화면도 흔들리고 렌더링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액터 배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치하고 싶지만 게임 플레이에서는 물리 시뮬레이트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트 내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Shift E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Alt S를 눌러 시뮬레이트 하겠습니다. 해당 액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가장 아래를 보면 Keep Simulation Changes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시뮬레이션 변경 내용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능의 단축키는 K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시뮬레이트를 종료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트랜스폼 정보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피직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피직스를 비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어떤가요? 원리 법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치하면서 퍼포먼스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잠금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수로 액터의 트랜스폼을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트랜스폼을 보면 락 액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L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치가 완료된 액터를 선택하고 L을 눌러 잠궈주세요. 그리고 해당 액터를 선택하면 기즈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액터와 함께 선택하더라도 금지 UI가 표시되면서 트랜스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금 처리한 액터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트랜스폼 부분이 비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바닥 메시나 랜드스케이프를 실수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다중 선택 기능입니다. 액터를 선택하고 다른 액터를 함께 선택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도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컨트롤 같은 경우 다시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범위 선택입니다. Shift 2를 통해 전체 선택을 하는 게 아닌 일정 범위만 선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씩 모두 선택하기에는 귀찮습니다. 이때 범위를 그려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trl,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박스가 생기면서 범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액터가 선택됩니다. 다만 바닥에 있는 메쉬도 함께 선택되는데요. 컨트롤을 통해 바닥 메쉬만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범위 선택하고 바닥만 제외. 자주 사용하다 보면 깜빡하고 바닥을 제외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배운 잠금 기능을 통해 바닥을 잠가두면 됩니다. 바닥 선택, A 클릭. 이제는 범위 선택을 하면 금지 UI가 표시되면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금되어 있는 액터를 선택해서 제외하고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을 통해 작은 프랍이나 데칼들을 아주 손쉽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터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룹 기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액터들을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고 싶을 경우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으면 아웃라이너에서 그룹 액터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의 액터를 선택하면 묶여있는 액터들도 함께 선택되고 초록색 박스 범위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의 장점은 그룹의 중심에 피벗이 배치되면서 피벗을 기준으로 트랜스폼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중 선택하고 트랜스폼 정보를 변경할 때는 마지막에 선택한 액터를 기준으로 편집됩니다. 회전과 크기도 마지막에 선택된 액터를 대상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그룹을 사용하면 벡터들의 중심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는 하나의 벡터를 선택하려면 그룹을 해제해야 합니다. Shift 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룹을 해제할 경우 다시 그룹을 만들 때 처음부터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려면 Ctrl G, 그룹을 해제하려면 Shift G라고 했습니다. 그룹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려면 Ctrl Shift G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마치 그룹이 해제된 것처럼 액터를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고 편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trl Shift G를 누르면 다시 그룹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trl Shift G는 토글 개념으로 그룹으로 묶여있는 액터를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으로는 그룹을 편집하려고 그룹을 해제하고 다시 만들지 마시고 방금 알려드린 단축키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액터를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태치, 디태치를 통해 부모, 자식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틱 메쉬로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스켈레탈 메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이 액터를 부모로 설정할 액터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겠습니다. 본의 정보를 가진 스켈레탈 메쉬의 경우
어느 본에 어태치할 것인지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 본에 어태치할 게 아니라면 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이 없을 경우 바로 어태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액터가 부모이고 아래에 있는 액터가 자손입니다. 그래서 부모 액터를 움직일 경우 자손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손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어태치 디태치와 부모 자손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액터의 경우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웃라이너에서 쉽게 어태치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액터를 이 액터에게 어태치하려는 경우 아웃라이너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 A를 누르고 붙이려는 액터에 마우스를 호버하면 커서가 피커로 변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액터를 대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액터를 선택하고 Alt A를 누르고 부모로 설정할 액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 보이는 것처럼 어태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손은 여러 계층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lt A를 통해 아주 손쉽게 계층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층에 있는 모든 액터를 선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룹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면 모두 선택되지만 부모 자식의 경우 해당 액터만 선택되는데요. 부모 자손의 경우 단축키를 통해 특정 계층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Alt D를 누르면 바로 아래 계층의 자손 액터가 함께 선택됩니다. 하나의 부모에 자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Alt D를 눌러 바로 아래 계층의 모든 자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단축키를 누르면 그 아래 계층의 자손까지 모두 선택됩니다. 물론 모든 계층을 한 번에 선택한 단축키도 있습니다. Ctrl Shift D를 눌러 모든 계층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셋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를 바로 편집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블루프린트 액터를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액터를 편집하기 위해 Ctrl B를 눌러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해당 액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레벨에 있는 모든 액터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의 경우 바로 그래프를 편집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땐 Ctrl E를 눌러 바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편집기를 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벨 인스턴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룹이 아닌 레벨 인스턴스로 관리하는 에셋이 매우 많습니다. 레벨 인스턴스를 편집하려면 디테일 패널에서 레벨 인스턴스의 에딧 버튼을 통해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trl E를 사용하면 이 버튼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Ctrl E는 블루프린트나 레벨 인스턴스와 같이 편집이 수시로 필요한 액터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켈레탈 메시나 스태틱 메시도 편집기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액터를 동시에 편집하고 싶을 경우 Ctrl Shift E를 눌러 동시에 편집기를 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Ctrl S 저장 단축키와 Ctrl Shift S 모두 저장 단축키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잠시 다루었던 모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셀렉션 모드가 있습니다. Shift 1부터 8까지 셀렉션,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메시 페인트, 모델링, 프랙처, 브러쉬 에디팅, 애니메이션 순으로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와 스플라인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러쉬는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모델링, 메쉬 페인트, 데이터 플로우, 스킨 웨이트 페인트 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같지만 모드에 따라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브러쉬의 크기 혹은 범위, 강도 혹은 밀도, 펄오프 혹은 지우기 강도가 있습니다. 폴리지 모드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대괄호 열기와 닫기를 눌러 브러쉬의 크기 혹은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러쉬의 강도 혹은 밀도를 컨트롤 대괄호 열기와 닫기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폴리지의 경우 이 단축키를 통해 브러쉬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의 감쇄 혹은 지우기 밀도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와 닫기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폴리지의 경우 지우기 밀도입니다. 각 모드에 따라 기능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워터 플러그인이나 랜드매스 플러그인, 블루포인트 스플라인 컴포넌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스플라인 포인트도 Alt를 누른 상태에서 기지모를 조작하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단축키는 스플라인 포인트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멀리서 볼 때 포인트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점과 반점을 눌러 포인트를 앞과 뒤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브나 레벨 시퀀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에도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하나만 조작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편집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포인트를 조작한다고 했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점 혹은 반점을 눌러 여러 개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젠트를 제한시키거나 제한 해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T 혹은 Shift T를 눌러 탄젠트를 언클램프하거나 클램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를 제한하지 않으면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주고 탄젠트를 제한하면 각을 지며 꺾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플라인 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 불편하신가요? 스플라인 포인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스플라인 포인트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룩 앤 필이 있습니다. Select the Spline Point Size Adjustment 값을 통해 스플라인 포인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탭을 옆에 두고 포인트의 크기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탄젠트와 탄젠트 핸들도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탄젠트 핸들은 선택하기 어려운데 이 값을 올려서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네, 이렇게 레벨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콘솔 커맨드와 디버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콘솔은 잠시 사용했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1번 옆에 있는 백틱을 눌러 좌측 하단에 콘솔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탯 유닛을 입력하면 프레임, GPU 타임, 메모리 등 주요 성능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메모리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데 스탯 메모리를 입력하면 텍스처, 섀도우, GPU 등 다양한 메모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PS를 자주 확인하는데요. 스탯 FPS를 입력하여 실시간 FP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PS는 자주 확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태들은 잠시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Ctrl Shift H를 누르면 우측 중간쯤에 FPS 상태를 토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샷 하는 방법입니다. F9를 눌러 스크린샷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해상도를 캡처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콘솔 커맨드에 하이 레지샷 띄우고 가로 해상도 X, 세로 해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했던 커맨드를 사용하려면 백책을 누르고 방향키를 활용해 명령어를 선택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런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경은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나 블루포인트 컴포넌트, 루멘 등 실시간 연산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무거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담이 덜 되지만 실시간 연산이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컴퓨터에 많은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열어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많이 느려집니다. 이런 경우 실시간을 꺼두는 습관을 들이길 바라겠습니다. Ctrl R을 누르면 마치 환경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동하면 렌더링을 위해 모든 액터들이 활성화되지만 다시 멈추면 실시간 연산이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바의 우측을 보시면 화살표와 시계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UI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UI가 바로 Ctrl R 단축키를 사용했을 때 실시간을 토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때문에 에디터는 종료하고 싶지 않고 레벨도 벗어나고 싶지 않지만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경우 Ctrl R을 반드시 눌러놓고 다른 일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컴퓨터와 에어컨디셔너가 싸워 나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펙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이아가라나 파티클 시스템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슬래시를 누르면 리셋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레벨 인스턴스로 되어 있으면 편집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블루프린트의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슬래시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기나 구름, 안개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시스템만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실행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슬래시 단축키를 통해 리셋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액터도 리셋해 보겠습니다. 슬래시는 선택된 액터를 대상으로만 리셋이 되는데 레벨 전체에 있는 시스템을 리셋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Shift 슬래시를 눌러 전체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Shift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도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슬러선트 재질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기 뒤에 있는 액터를 선택하고 싶은데 연기에 가려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T를 누르면 반투명 메쉬에 가려진 액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T를 누르면 반투명 메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이아가라 시스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글래스나 워터와 같은 반투명 재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를 토글하여 반투명 메쉬 선택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무료 콘텐츠 레벨을 열어서 살펴볼 때 이런 상황이 많아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T를 토글하여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젯 리플렉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위젯의 비율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었는데 혹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UI 디자이너나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툴 메뉴에서 디버그, 위젯 리플렉터를 찾아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위젯 리플렉터라는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은 위젯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모 모드의 기능을 모두 활성화하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마우스의 위치나 키보드 입력을 표시해줍니다. 아틀라스는 얼리얼 엔진 UI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텍스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스케일을 통해 제가 여태까지 UI의 비율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애플리케이션 스케일 기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만약 컴퓨터 화면이 멀리 있어서 위젯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 값을 늘리고 혹은 이 값을 줄여 뷰포트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위젯을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키보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의할 때가 아니라면 위젯을 작게 하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위젯 리플렉터는 Ctrl Shift W를 눌러 창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셋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나 레벨에 있는 액터를 대상으로 검사할 때 사용됩니다. 검사하려는 액터를 선택하고 Alt Shift A를 누르면 에셋 어우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에셋뿐만 아니라 여러 에셋을 한 번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에 있는 액터들을 대상으로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Alt Shift A 다음으로 레퍼런스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 Shift R을 눌러 레퍼런스 뷰를 열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뷰는 해당 에셋이 어떤 에셋과 연관되어 있고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에셋의 경우 이 머테리얼과 이 스태틱 메쉬를 사용하고 있고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에셋을 완전히 삭제할 때 레퍼런스 뷰를 먼저 확인하고 어느 곳에서 이 에셋을 참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에 다른 에셋이 연결되어 있다면 삭제할 때 주의해야 하고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에셋도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즈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 Shift M을 눌러 선택한 에셋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은 84메가 바이너리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텍스처가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셋의 메쉬와 텍스처가
어떤 비율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에셋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 레벨 자체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고, 한 폴더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폴더를 선택하고 사이즈 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벨을 구성하고 있는 에셋의 크기는 646 메비바이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lt Shift 기준으로 에셋의 A, 레퍼런스의 R, 사이즈 맵의 M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PU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trl Shift 콤마를 눌러 프로파일 GPU를 열 수 있습니다. 현재 렌더링 환경을 기준으로 GPU 비용을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씬에서는 섀도우 부분이랑 포스트 프로세스 부분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최적화를 더 신경 써야 할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빌드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멘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라이트를 베이크하는 분들은 빌드 라이팅 온리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세미콜론입니다. 라이트 관련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작업하다 보면 창이 많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에 X 표시를 눌러 하나씩 닫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Ctrl 탭을 눌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탭으로 이동하고 Ctrl W를 눌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을 닫으면 닫은 탭을 기준으로 왼쪽 탭으로 이동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단축키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위에 있는 툴바가 보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측 패널을 다시 돌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툴바를 잠시 숨겨보겠습니다. Ctrl Shift T를 눌러 뷰포트에 툴바를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 디테일, 월드 세팅과 같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패널도 숨겨보겠습니다. F10을 눌러 사이드바를 모두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를 2개 이상 사용한다면 다른 화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이드바를 배치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의 순서를 월드 세팅, 디테일, 아웃라이너 순으로 배치해주세요. F10을 토글하면 가장 우측에 있는 탭이 보이게 됩니다. 디테일 패널의 경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탭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F4를 눌러 디테일 패널만 따로 열 수 있습니다. 액터를 선택하고 F4를 누르면 바로 디테일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F10을 눌러 아웃라이너를 열고 F4를 눌러 디테일 패널을 열고 있습니다. 월드 세팅은 아쉽게도 직접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벨 뷰포트를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에 있는 위젯도 필요 없는 경우 F11을 눌러 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툴바는 토글할 수 있지만 다른 탭들은 열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F11을 눌러 임멀시브 뷰를 해제하면 다시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뷰포트를 크게 보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작은 모니터를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상단의 최소화 버튼을 눌러 창을 작게 만들고 저의 유튜브를 함께 보면서 작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Shift F11을 눌러 창을 최소화,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벨에 액터가 많은 경우 아웃라이너에서 특정 액터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폴더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나 액터가 어태치되어 있으면 한참을 스크롤해야 합니다. 가장 상단에 현재 레벨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 모두 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원래 상태로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접어주겠습니다. 다만 다시 열 때는 Shift를 누르지 말고 그냥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폴더나 벡터를 찾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만약 모두 펼쳐져 있다면 특정 폴더나 벡터를 정말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 계층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접고 다시 펼칠 때는 Shift를 누르지 않고 펼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에 모든 계층 구조를 열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폴더의 하위 폴더들을 한 번에 열고 싶다면 이번에는 열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계층 구조 형식이 많은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찾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접어주고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프로젝트 작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은 폴더가 열려있게 됩니다. 가장 상단에 올 폴더를 접고 필요한 폴더만 열어 깔끔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루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뤄볼게요. 노드를 연결하거나 끊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핀을 연결할 수 있고 끊을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핀을 클릭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핀을 옮기고 싶은 경우 핀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핀을 선택하면 끊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노드에 연결할 때 변수를 배치하고 나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get으로 바로 연결하고 싶은 경우 노드에 알맞는 부분에 드래그하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드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배치할 때 get 혹은 set 중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get으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set으로 배치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노드선을 끊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만약 중간에 있는 노드만 지우고 앞뒤에 있는 노드끼리 연결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Shift Delete를 누르면 노드가 지워지면서 앞뒤 노드가 연결됩니다. 앞으로는 노드를 지우고 다시 연결하지 마시고 Shift Delete 혹은 Shift Backspace를 통해 다시 노드를 연결하는 수고를 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드를 정리하는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렬하고자 하는 노드를 선택하고 Q를 누르면 직선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Q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노드들을 정리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Q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Shift A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hift D를 눌러보겠습니다. Shift W, A, S, D를 눌러 특정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hift A의 경우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반대로 Shift D의 경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 끝부분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위와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 W의 경우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기준으로 정렬되고 Shift S의 경우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를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노드, 변수, 중단점 상관없이 해당 방향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얼라이먼트에서 해당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금 다루었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미들과 얼라인 센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노드가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노드가 흩어져 있을 때 가로의 경우 Alt Shift W를 누르면 노드들의 중심 기준으로 정렬되고 세로의 경우 Alt Shift S를 눌러 수직 기준, 노드들의 중심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Shift W와 Shift A로 정렬하고 이동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텍스처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 종류의 텍스처를 머티리얼로 불러오면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씩 펼쳐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처를 불러오고 가장 위와 아래에 있는 텍스처를 옮겨 기준을 잡아줍니다. 우클릭, 얼라이먼트를 보면 디스트리뷰트, 호리즌탈리와 버티컬리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트 버티컬리를 사용하면 수직으로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A로 정리해주면 깔끔하죠? 또 수평으로 분배하고 싶은 경우 좌우 기준을 잡아주고 디스트리뷰트 호리즌탈리를 사용하면 수평으로 분배됩니다. Shift W로 정리해줄게요. 이 기능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디스트리뷰트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카테고리에 방금 사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호리즌탈리에는 H, 버티컬리에는 V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수직 혹은 수평으로 노드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블루프린트에도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가장 위와 아래에 있는 노드로 기준을 잡아줘야 하고 분배한 다음에는 정렬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터리얼에는 없고 블루프린트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 노드가 이렇게 겹쳐져 있거나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얼라이먼트의 가장 아래를 보면 스택 호리즌탈리와 스택 버티컬리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로 기준을 잡아줄 필요 없이 깔끔하게 수평 혹은 수직으로 정렬됩니다. 수평의 경우 노드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스택이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카테고리에 스택 호리즌탈리에는 Shift H, 스택 버티컬리에는 Shift V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이 단축키를 통해 노드 분배와 정렬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 기능이 머터리얼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레벨에서 북마크 기능을 배웠었습니다. 이 기능은 레벨뿐만 아니라 블루프린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그래프 위치로 이동한 후에 컨트롤 1번으로 저장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컨트롤 2번으로 저장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레벨에서처럼 1번과 2번을 눌러도 이동하지 않는데요. 블루포인트에서는 레벨과 다르게 Shift를 함께 눌러야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그래프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펑션, 매크로 등 블루포인트 대부분의 위치를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hift를 함께 눌러야 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레벨에서처럼 숫자만 입력해서 이동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레벨과 똑같이 변경해 주겠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하고 퀵 점프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레벨에서는 북마크라고 하지만 블루포인트에서는 퀵 점프라고 합니다. Shift 숫자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컨트롤 숫자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벨 북마크 단축키와 동일하게 1번부터 0번까지 설정해 줄 건데 기존에 있던 단축키를 제거할 필요 없이 바로 오른쪽에 단축키를 입력하면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0부터 9까지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레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한 단축키를 일치시켜 주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는 머티리얼처럼 숫자를 활용한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퀵점프 팁을 드리겠습니다. 퀵점프 설정할 때 여러 노드나 커멘트를 기준으로 화면에 맞게 조정하여 저장하는데요. 화면에 맞추고 싶은 범위를 선택하고 홈을 누르면 화면을 알맞게 조정해 줍니다. 레벨 뷰포트의 포커스, 즉 프레임 셀렉트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을 눌러 줌 해주고 컨트롤 숫자로 저장. 다른 곳을 선택하고 홈을 눌러 줌 해주고 컨트롤 숫자로 저장.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쉽죠? 마우스 휠 스크롤하고 화면에 맞추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홈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마우스에서 손을 떼기도 싫습니다. 홈 키가 아니라 F 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F는 다른 단축키가 있어서 저는 G 키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줌 투 셀렉션을 검색하고 이곳에 G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교실 뒤에 앉은 학생은 노드의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면 1:1 비율까지 확대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하면 7배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젯 리플렉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모든 위젯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잠시 그래프만 확대하고 싶을 경우 컨트롤을 누르고 스크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컴파일하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컴파일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F7을 눌러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별도로 해줘야 하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레벨로 이동하기 위해 컨트롤 탭을 눌러 레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F7은 컴파일,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탭 전환. 실제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F7 컨트롤 S 컨트롤 탭. 컴파일과 세이브를 하루에 10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손에 익히시면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프린트 디버그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 디버그는 블루프린트 실행 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히 어떤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하려는 노드에 중단점을 추가하면 해당 노드가 실행되는 순간 게임이 중단되고 해당 노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캐릭터가 물건을 그랩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랩을 하자마자 바로 중지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우클릭하면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9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프 해볼게요. 캐릭터가 그래프하는 순간 게임이 정지되고 중단시킨 노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중단점은 F9를 눌러 토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단점을 많은 곳에 설정했다면 디버그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일일이 찾아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컨트롤 Shift F9를 통해 모든 중단점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버그를 진행하며 노드 전체 흐름을 알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요. 중단점이 실행되면 우측 상단에 이런 UI가 생기게 되는데 이 버튼들을 통해 흐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UI는 레벨 에디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Locate, Continue, Step Into, Step Over, Step Out이 있습니다. Locate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기본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축키를 함께 알려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중단점에서 멈추고 나서 노드의 다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F10을 눌러 스텝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는 바로 다음 노드를 진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F10을 계속 눌러 마지막 노드에 도착하고 다음으로 실행할 노드가 더 이상 없을 때 한 번 더 F10을 누르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이름에서처럼 게임 플레이를 컨티뉴 하는 것인데요. 중단점에서 멈췄을 때 이후의 노드의 흐름이 궁금하지 않다면 Alt Shift F10을 눌러 바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가 컨티뉴의 차이점은 마지막 노드에서 스텝 오버하면 블루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 컨티뉴 하면 레벨로 전환되어 캐릭터를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인투를 알아보겠습니다. F11을 눌러 스텝 인투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스텝 오버처럼 다음 노드를 진행하는데 스텝 인투는 해당 노드가 함수, 매크로, 접힌 노드와 같이 노드를 열어볼 수 있다면 해당 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있다면 또 해당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에 있는 마지막 노드에 다다르게 되면 밖으로 나가지며 최종 노드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고 블루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함수의 노드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나가고 싶은 상황에는 스텝 아웃 하면 됩니다. Alt Shift F11을 누르면 스텝 아웃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스텝 아웃 할 수 없는 이벤트 그래프에 있다면 게임을 컨티뉴 합니다. 이 단축 키들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블루포인트 디버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찾기 기능입니다. 여기에 점프 노드가 있습니다. 만약 점프 노드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경우 Ctrl F를 누르면 Find Result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점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점프 단어를 가진 노드, 변수, 이벤트, 커멘트 등 점프라는 단어를 포함한 블루프린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주게 되며 더블 클릭하면 해당 정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토글 jetpack이라는 함수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찾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Alt Shift F를 누르면 해당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여주게 되고
더블 클릭하면 노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커스텀 이벤트와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단축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블루포인트 인터페이스나 캐스트를 사용했을 때 다른 블루포인트 여기저기에서 사용되어 해당 정보들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함수나 이벤트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다른 블루포인트의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듀드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블루포인트로 이동해서 방금 만든 듀드를 찾아보겠습니다. Ctrl Shift F를 누르고 듀드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봇 블루포인트에서 검색했는데 다른 블루포인트에 있는 노드도 찾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블루포인트를 검색하는 기능이고 더블 클릭하면 해당 블루포인트의 노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노드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Ctrl Shift F 단축키를 사용하여 다른 블루포인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축키를 활용하여 노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B는 브랜치, D는 딜레이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축키가 무슨 노드를 생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커서 위치에 브랜치 노드가 생성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노드들은 이렇게 단축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D는 딜레이, F는 for each loop. 혹시 단축키를 눌러도 노드가 생성되지 않나요? 최초 한 번은 이 노드가 블루포인트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재시작해야 해요. 그 이유는 에디터에서 해당 노드에 대한 캐시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스폰 노드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워크플로우 카테고리만 보이고 아직은 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블루포인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축키를 활용하여 브랜치와 딜레이 노드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 프리퍼런스를 보면 블루포인트 에디터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생겼고 노드마다 어떤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for each 루프나 멀티게이트 같은 노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블루포인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for each 루프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for each 루프 노드를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축키 사용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일, 저장하고 에디터를 재실행해 주겠습니다. 에디터가 재실행되었고 다시 한번 블루포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해당 노드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스폰 노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or each 루프와 같은 노드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포인트로 돌아가서 for each 루프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탠다드 매크로스라는 메시지 열리게 되고 해당 경로를 보면 엔진, 콘텐츠, 에디터 블루포인트 리소스 부분에 스탠다드 매크로스라는 블루포인트 매크로 라이브러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콘텐츠에 있는 US의 경우 한 번쯤은 로드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에디터에서 해당 노드에 대한 캐시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매크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최소 하나의 노드를 생성한 블루포인트가 프로젝트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노드 생성 단축키를 알아볼게요. G는 게이트,
M은 멀티게이트, N은 to N, O는 to once, P는 begin play입니다. begin play의 경우 이미 생성되어 있다면 새로 생성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egin play를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P는 begin play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는 sequence, 그리고 reroute node도 단축키가 있는데요.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타임라인의 경우 finished 이후에 다시 플레이로 연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보통 딜레이 노드를 사용하지만 reroute 노드를 사용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R을 누르고 reroute 노드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노드를 거쳐가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reroute 노드 그리고 연결. 참고로 노드 선을 더블 클릭하면 reroute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를 누르면 선택한 노드들을 감싸는 코멘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코멘트의 경우 기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엔진 버전에 따라 기본 색상이 다릅니다. 이런 색상을 가진 버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밝다고 생각해요. 코멘트의 기본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코멘트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디폴트 코멘트 노드 타이트 컬러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값을 변경하면 코멘트 기본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머터리얼이나 나이아가라 등 코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디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을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Ctrl Shift Delete를 누르면 사용하지 않는 변수를 모두 보여주는 탭이 나오게 되고 Delete를 누르면 해당 변수들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 아주 간편합니다. 다음으로 레벨 블루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는 이곳에서 열 수 있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떠한 기능이 해당 레벨에서만 사용되거나 레벨 시퀀서를 관리하거나 레벨에 있는 액터를 참조해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레벨 블루프린트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불러오고 싶은 액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노드 메뉴를 열면 메뉴 상단에 선택한 액터가 표시됩니다. 노드 메뉴는 탭을 눌러 열 수도 있어요.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액터를 레퍼런스로 불러오려면 여러 액터를 선택하고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요. 선택된 액터들을 레퍼런스로 불러오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Ctrl, R,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러올 경우 한 곳에 뭉쳐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배웠던 스텝 버티컬리 단축키를 활용해서 퍼뜨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터리얼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머터리얼도 블루포인트처럼 노드 생성에 대한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은 콘스탄트, 바로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S를 눌러 스칼라 파라미터 노드를 생성할 수 있어요. 2번은 콘스탄트 2벡터, 3번은 콘스탄트 3벡터, 4번은 콘스탄트 4벡터. 콘스탄트 4벡터의 경우 V를 통해 벡터 파라미터 노드를 생성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바로 변환하는 단축키의 경우 스칼라와 4벡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는 add, B는 bump offset, C는 comment, D는 divide, E는 power, F는 material function call. material function call의 경우 디테일 탭에서 material 함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I는 if, L은 lerp, M은 multiply, N은 normalize,
O는 원 마이너스, P는 패널, R은 리프렉션 벡터 월드 스페이스, T는 텍스처 샘플, U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UV의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마스크 노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C와 M 모두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어서 Shift C를 누르면 컴포넌트 마스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레시와 프리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처 샘플 노드의 미리 보기를 보면 4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 값을 변경해도 프리뷰는 변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드를 접고 다시 펼쳐서 새로 고침해 주어야 합니다. 노드를 선택하거나 커서가 호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새로 고침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해당 노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프리뷰를 진행하는데요. 마우스가 호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프리뷰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이 마우스 커서가 호버된 상태에서 프리뷰는 Shift 스페이스입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의 경우 파라미터로 변환하는 단축키가 있고 컨스탄트 for 벡터도 파라미터 단축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드의 경우 파라미터로 배치하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파라미터로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파라미터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이동해서 Convert to 파라미터를 검색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파라미터 변환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곳에 S를 단축키로 설정했습니다. 단축키를 활용해서 선택된 노드를 대상으로 파라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작업하기 위해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작업하고 이후에 값이 고정되었다면 다시 콘스탄트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S를 눌러 콘스탄트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콘스탄트로 변환하고 다시 파라미터로 변환했을 때 정보가 모두 지워져요. 이 부분은 이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머터리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얼리얼 엔진 단축키 소개, 활용 방법, 그리고 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에서 얼마나 많은 단축키를 알고 있었고 잘 활용하고 계셨나요? 아마도 모든 단축키를 기억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단축키를 모두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를 따로 메모해두고 모니터 옆에 붙여두곤 했는데요. 데스크패드에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만들고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데스크패드가 필요하시다면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시퀀스나 나이아가라 등 오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에디터의 단축키는 추후 정리되면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